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사법논담. 네, 두 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오늘 같은 날은 후보를 모셨으면 한 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저한테 그랬어요? 저희도 하고 싶어요. 후보님 너무 바빠서 안 된다는 저도 좀 들을만 하니까 한 10분 했나요? 15분 했나요? 아니 근데 후보님이 너무 24분 했어요. 24분. 그만 했습니까? 네. 후보님이 너무 박 변호사님을 대하는 태도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아, 밖에서? 네. 어땠는데? 나오시자마자 막 박 변호사님을 끌어안고 막 난리가 나셨는데. 또 뭐 하세요? 아니 진짜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냥 뭐 수고하세요 이렇게. 국힘이잖아. 그렇죠. 저는 그래도 정치인사에서도 뵙고 그랬는데. 전 당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네. 아주 중립을 유지하는 사람이고. 실질적 민주당 아닌가? 아닙니다. 무슨 아니 거의 뭐 지금 뭐 다 뭐 이 후보님 되시면 아니 제가 이제 이런 그런 말 하려는 게 법무장관인가? 법무장관 가신다 봐요.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후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윤석열 후보도 나와가지고 뭐 같이 하든 따로 하든 시선 집중이나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진짜 인터뷰하고 싶어요. 저도 밖에서 들으면서 좀 나와서 하면 뭐 좀 눌변일 수 있고 달변일 수 있고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태도라든지 어떤 마음가짐을 국민들이나 시청자 청취자가 알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꼭 필요하다 토론은 그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보면 무슨 뭐 방송 기자 뭐 토론 뭐 이런 것도 하고 계속 그런 거 하시니까 네, 점점 뭐 많이 하시겠죠. 확정적 중범죄자의 정치 공세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먼저 그 얘기부터 하면 왜 그래 표현을 자꾸 할까요? 입건된 사람 본인이에요. 아니 뭐 대장동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도 지금 입건도 안 되는 걸 갖고. 근데 뭐 이제 뭐 정치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이게 뭐 결국은 제일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성남시장의 허가 없이 이런 일들이 됐겠느냐.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는데 꼭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토론할 수 없다고. 그게 말입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법정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정 토론 하실 겁니다. 예. 확정적 중범죄자니까 답 물어보면 확정적 중범죄자고 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럴 겁니까? 야, 저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뭐 정치 공세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이준석 대표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안 그래도 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뭐 토론 받겠다. 대신 주제는 내가 정한다. 대장동으로 토론하자. 뭐 이런 정도로 받았으면 좋았지 않겠냐. 그게 훨씬 더 유리한. 뭔가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역시 대장동 특검 거기 장소 방문하고 이런 것보다 대장동을 주제로 한번 TV 토론하고 그렇죠. 이래야 더 이게 화제성이 또 되는데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준석 대표가 확실히 그런 게 참 빨라요. 이게. 근데 이준석 대표 지금 어디 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만나실에 잘 앉아 있어요. 혹시 만나보거나 얘기 좀 나눠봤어요? 최근에 만나진 않았고요. 네. 아무튼 좀 코너에 몰린 것 같은데 돌아가는 상황 보면. 근데 이게 지금 코너에 모는 쪽으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의외로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 응원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천하람 변호사 빼고? 저 빼고도. 그러니까 원내에 힘 있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 빼고. 또 보면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너무 경선 때 했던 사람들 위주로 이게 제대로 힘을 다 못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쉽게 얘기하면 선대위에서 좀 역할을 못 맡아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당내 당연히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그런 또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이준석 대표가 좀 판을 한번 흔들어 주려는 거에 대해서 또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네. 저는 뭐 이건 가타부타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으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참 오래된 전 일입니다. 2013년이면 거의 10년 전이죠. 10년 전이고 또 그 가세연이라는 매체 자체가 뭐 잘못된 얘기들도 많이 하는 약간 뭐 레드적인 뭐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옐로적인. 옛날에 무슨 이준석 대표가 화교라고 막 하고 그랬어요. 가세연 아니었나? 예, 뭐 이준석 대표 화교설 하고 막. 강용석 변호사랑 이준석 대표랑 친분 관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그 친분 관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시국에서 굳이 그거가 뭐 범죄인지 아닌지도 애매하고. 근데 문제는 가세연이 그걸 제기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뭐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붙었던데요. 뭐 장진영 변호사 이런 분들이. 장 변호사도 그렇고 뭐 여러 분들이 또 그 글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당의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장 변호사님도 그냥 변호사가 아니고 저희 동작인가 어디 당협위원장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게 뭐 제대로 된 매체도 아니고 가세현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거를 또 받아다가 뭐 이준석 대표가 뭐 명시적으로 부인을 제대로 안 된 한다. 매체가 아니라고 하면 또 고소당할지도 몰라요. 이거는 제 가치 판단이니까 천하람이 봤을 때 이제 이상한 매체인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또 확대 재생산 시키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김영환 거기 뭐 인재영이 위원장인가 맡고 있는데 거기도 당협위원장이거든요. 고향인가?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 그걸 받아다가 또 자기 유튜브에서 뭐 아니 이준석 대표 대표잖아요. 왜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얘기를 듣고 대표를 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게 선거판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뭐 이게 개파가 지금 없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혹시나 그 이익을 위해서 그런 상황을 더 부각시키고 혹시 한다면 스스로 지금 옥죄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의힘 이제 당협위원장 없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것도 이제 이것도 그 법적인 문제로 가네. 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를 한다고 했고 한다면 뭐 가세현에서 빨리 해라. 그게 이제 2013년이면 뭐 성상납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그게 범죄가 되기에는 공소시효도 지났고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걸고 남은 건 이제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 해당 당사자나 수사했던 그 수사 기관에서도 다 뭐 이런 이준석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 뭐 들어본 적 없다 하고 2013년에 이제 이준석이 하고 다니는 거를 보면 뭔가 상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때 뭐 솔직히 권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때 그게 상납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말이 안.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을 저도 이제 일부 그 캡처된 거를 좀 봤는데 국가기관 고위관계자인가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국가기관의 고위관계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뭐 계속 확대 재생산 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2012년에 비대위원을 했고 그래서 2013년이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아니고 그렇죠. 기세 등등을 떼고 박근혜 대통령 바로 옆에서 비대위원을 했던 사람이면 비록 무관이지만 관직은 맞지 않았지만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고는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예컨대 그래서 만약 이게 음. 접대들이 말이 맞다면 그래서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거랑 연결해서 뇌물이나 뭐 이런 걸 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료 있다면 말이 안 중요한 점은 가세현이 그걸 제기한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국민의힘 인사들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다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이죠.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준석을 바라보는 당내 시선의 한 축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요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거라 이제 잠깐 얘기를 끝냈고요. 이상하게 사법논담이 꼭 시작할 때는 정치논담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도 뭐 정치 논담 재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법 빼고 정치 얘기만 할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본업으로 가야죠. 자, 오늘 이제 그 본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뭐 어제도 예고를 해본 바가 있는데 워낙 요즘 뉴스가 쏟아지다 보니까 저희도 좀 제대로 이제 다루지를 못했는데 11월에 사실은 대법원에서 중요한 그 판단이 내려졌고 이걸 받아가지고 또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 그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린 게 동양대 PC 그렇죠. 그다음에 김경록 PB가 보관하고 있던 컴퓨터 이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조금 정리가 조금 필요합니다.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가르마를 조금 타드려야 되는데 복잡하기 일본 때문에. 말이죠. 가르마는. 가림마 맞나요? 하여튼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어요. 네, 그렇죠. 4년형을 받고 그것도 뭐 표창장이나 이런 거 위조해가지고 올라간 재판 따로 있고요. 오늘 얘기하는 재판 그 재판은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가 공범이 돼 있는 뇌물이 주된 혐의예요. 부산 의전원에 뭐 600만 원 줬다라는 뇌물 등등 다른 재판을 하면서 지금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법원에서 일부 증거로 못 쓰겠다고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 법원이 그 결정을 내렸냐고 보니까 그거하고 한 달 전쯤에 이 11월 달 정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는데 그게 그거예요. PC라든지 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했다면 그 안에 있는 피의자나 관련자의 내용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불러서 참여한 상태에서 포렌식이나 압수수색 절차를 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여기서 제 전화기를 압수수색을 하는데 김종배 내용도 있고요. 천하람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문자도 하니까 그걸 갖고 범죄를 하려면 김종배 진행자를 모시고 와서 보고해야 되고 천하람 변호사를 모시고 와서 같이 있는 데서 풀지 않으면 그 증거로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그런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내용을 갖고 전원합의체에서 확인해 주니까 1심 재판에서 그것을 선언한 거예요. 사실은 1심 재판부에서 굳이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대로 해가지고 판결하면서 하면 되는데 이거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니까 검찰에서 이거 빼고 변론하든지 이거 빼고 공소 유지하는 거 준비 좀 해라라고 하면서 결정이 떨어진 거고요. 근데 이건 여기까지 볼 건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창장 위조 관련 혐의는 무죄 파기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동양대 PC 안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의 물적 증거였거든요. 네. 그것을 증거로 빼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무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 대법원 사실 판결 안 합니다. 네.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일 가능성이 높지 않냐.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전원합의체에서 이 지금 판결을 이끌어낸 주심 재판부하고 지금 정경심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입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그래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대선 전에 날지는 모르겠지만 파기환송의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다만 다른 지금 뉴스들 때문에 이게 감춰졌어요. 사실 되게 중요한 뉴스인데 어쩌면 이번 대선을 좌지우지할 할 만한 뉴스인데 뭐 사면이라든지 뭐 김건희 씨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이게 조금 잠잠해졌던 건 사실입니다.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되게 의미 있는 판결이고요. 저희 진영에서 봤을 때 정경심 교수는 사실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네. 저는 그 당사자가 누가 됐든지 당사자의 그 절차적인 권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판례가 축적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박 변호사님은 당연하다고 하셨지만 수사 관행상 전혀 안 당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당발인 사람 하나 휴대폰이 되면 그거 갖고 다른 예를 들면 그 휴대폰에 연락 주고받은 상대방이랑 상관없이 일단 다 포렌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별건 수사의 근거가 되고 그게 다 검찰 캐비넷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최소한 그렇게 수집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대방이 참여 안 한 거를 그 사람에게 불리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거거든요. 쉽게 하면 이제 동양대 그 휴게실에 있던 PC를 압수를 해서 포렌식을 했는데 네. 정경심 교수가 이 PC를 이제 주택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수사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를 불러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했었어야 네, 되는데 이 절차를 건너뛰어 버렸기 때문에 네. 이건 위법하다 이런 거죠. 네, 예전에는 검찰에서 소유자만 불렀어요. 쉽게 얘기하면 동양대 PC면 소유자가 동양대니까 동양대 관계자만. 마찬가지로 제 휴대폰이면 그냥 천하람이만 와서 보면 된다. 뭐 주고받은 상대방 다 부르면 그거 어떻게 수사합니까? 이런 논리로 그냥 밀고 나갔었는데 대법원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한 거고. 잠깐만요. 그러면 천하람 변호사의 어떤 통화 목록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다 불러야 된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거를 증거로 쓰려면 아무튼 네. 문제가 좀 되니까. 아니 근데 일단 열어봐야 통화를 누구랑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별건 수사나 이런 디지털 증거를 아무데나 확대해서 쓰는 게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걸 열어볼 거면 그러니까 함부로 열어보지 말라. 네. 그리고 그렇죠. 열어볼 거면 그다음에 막히네 여기서. 열어봐야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아니까 부르더라도 그다음에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혐의를 특정해서 열어보라는 거죠. 예. 특정이 되고 하면 그 사람 불러서 다시 열어보라는 거예요. 불러서? 네. 그게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저는 박 변호사님이랑 생각이 좀 다른 것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의 가능성 뭐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 능력이 달라졌으니까 새롭게 한번 판단해라라고 고등법에 돌려보낼 수는 있는데 이게 저는 전부 무죄가 나오는 일은 아니에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죄 인정받은 게 한 11개 혐의 정도 되죠. 그 인턴 표창장 이런 것들 쭉 해서 입시 7대 비리라고 하는 7개랑 그다음에 증권거래법 위반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도 있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흔들리더라도 동양대와 관련한 동양대 표창장에 관련한 혐의만 흔들리는 거고 사실은 동양대 표창장 관련 혐의마저도 1, 2심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위법 증거라고 하더라도 다른 관계자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들을 볼 때 표창장 위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기환송은 되더라도 이게 확정적으로 무죄가 될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 아니 그거 말고 또 김경록 PB가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이런 물적 증거를 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 무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이런 거하고 이건 관계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없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유죄가 되든지 뭐 다리 판단이 되고 또 진술 증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회에 참석했냐 안 했냐 못 봤다는 사람 진술 증거를 또 증거로 쓰기도 합니다. 봤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물적 증거고요. 우리 형사재판은 우리 일반인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담겨 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했고 안 했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든지 말든지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했다면 그게 합당한 증거가 적법한 증거가 아주 많아야 됩니다. 대충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한 8, 90% 이상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거기서 만약에 절반 정도가 뚝 떨어져 나가면 과연 그거를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의문이고 실제로 1심, 2심에서 변호인 측에서 정경심 변호인 측에서는 계속 이 주장을 했거든요. 또 문제가 된 게 PC 획득 과정에서 PC 뭐 포렌식 하는 것들을 나중에 밝혀요, 검찰에서. 아주 의문점들이 꽤 많은데 일단 법원은 그거 무시하고 뭐 증거 능력 일단 인정된다라고 하고 판결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바꾸어지는 어떤 계기가 된다 그러면 저는 뭐 다 무죄가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많이 달라질 가능성은 좀 배제할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튼 이제 뭐 결과야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만은 이게 여기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문서가 위조됐다고 할 때 그 위조된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는데 유죄 판결을 하는 것이 가능하냐? 예컨대 우리 미국 드라마 같은 것들 봐도 시신이 안 나왔는데 뭐 이게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딱 그 범죄에 해당하는 그 핵심 증거. 근데 우리 형사법에 보면 위조된 문서 같은 경우에 꼭 그러니까 위조된 문서가 꼭 실체되어 있어야 하거나, 그러니까 실체되어 있거나 재판부에 제출이 되어야 된다라는 규칙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위조된 문서 자체가 증거 능력이 날아가도 진술에 의해서 이게 위조 행위가 인정이 되면 뭐 판단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단언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재판 과정에서 중대한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그 자체의 어떤 그 이제 재판 결과도 주목거리지만 또 한 가지는 김건희 씨 허위 이력과 그렇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주목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사법논담에서 지난번에 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화내는 모습으로 찍혀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제가 땀 뻘뻘 흘리는 것만 또 이렇게 한번 저희 더 진영에서 싶은데. 제가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지금. 예. 뭐 저기 그렇게 이 썸네일 저희 PD하고 그래서 제가 뭐 방송 끝난 다음에 화를 그렇게 낸 건 아닌데 네. 그걸 보면서 제가 잘 찍혔네. 화내는 걸 잘 잡고 제가 뭐 화내는 스타일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과장할 때 예전에는 기소를 안 했거든요. 예전에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정경심 이 조민 이때부터 사법기관 특히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는 그것을 이제 기소를 하는 중범죄로 이제 중범죄는 아니지만 범죄로 봐버렸다면 결국은 김건희 씨 했던 거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김건희 씨나 공소시효 안에 있으면 싹 다 범죄예요. 이 기준대로라면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일단 정치 논담으로 또 살짝 빠지자면 왜 그렇게 안 하나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족이긴 하지만 제가 윤석열 후보라면 내가 정경심 그 조민 조국 전 장관 수사했던 기준과 똑같이 수사기관도 뭐 죄 있으면 탈탈 털어보십시오. 나도 우리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다른 잣대를 들이댈 생각 없다. 수사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하겠다. 얼마든지 털어봐라. 이렇게 사실 메시지가 나와야 제가 되는데. 그래서 사과할 때 사과 내용이 지난주 이제 일요일 날 사과가 됐었는데 이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어차피 공소시효가 벗어났기 때문에 처벌 어렵거든요. 뭐 이제 법적 처벌은 어렵죠. 어렵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자기가 했던 잣대를 여기다 쓰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진단한 거에 따르면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사법 처리 대상이 되기는 힘들지만 누가 이미 고발은 해놨지만 그렇죠. 만약에 된다면 사문서 이전은 몰라도 위조 사문서 행사 그것도 참 인간관계 따져야 됩니다. 사기죄 뭐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기관에서도 열심히 수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예를 들면 사기 혐의를 일단 해놓고
뭐 나중에 사기가 인정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더라도 지금 고소인 조사를 한다는 것 같은데 고발인 조사 고발인 조사는 한다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 부분도 저도 뭐 적극적으로 왜냐면 근데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포인트가 하나가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포렌식 과정에서 당사자를 그 참여시키지 않아서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유죄다. 만약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네네네. 그러면 이게 또 거꾸로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논란에도 적용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국게임산업협회 있잖아요. 네. 재직증명서. 거기 관계자 중에 그 누구도 김건희 씨하고 같이 일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러면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잖아요. 네. 같이 일한 기억이 없다고. 그럼 그건 위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로 그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 뭐 직접 증거로 확인했지만 정황 증거로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진술이 그러니까 다수의 진술이 공통분모가 있고 일관된다. 실제로 이제 조민 씨의 학회 참여 부분에 대해서 못 봤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못 봤다는 사람들을 유죄의 증거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2심 법원에서. 그러면 그걸 게임산업협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하려면. 뭐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쟁점에서는 거기에 갔냐 안 갔냐만 판단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일단 다른 것도 좀 있었죠.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거는 이제 언론에서 많이 부풀려져서 보도된 것만큼의 재판에서의 쟁점은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김건희 씨 관련해서 이제 보면 그때 당시에 근무하는 걸 본 사람이 없다. 뭐 이런 부분들 당연히 정황 증거로 뭐 비슷하게 취급이 될 수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주목할 어떤 결정이었는데 별로 일부러 주목을 안 한 언론이 많았죠. 뭐 주목하고 싶어도 다른 이슈가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좀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요새 저희 진영에서는 왜 이렇게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한 보도를 해주는 데가 없냐 뭐 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그런가요? 사실이 없어요. 유리한 뉴스거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요거 하나만 좀 더 얘기를 해보죠. 어제 KBS가 보도한 게 있어요. 채무 갚아라. 법원이 판결까지 내렸는데 예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2년간 채무 변제를 안 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검사에 안 해였는데. 근데 그 민사상 그 채무 변제를 안 하는 것은 사실 범죄는 아닙니다. 범죄도 아니고 제가 사실 어떤 연예인 사건을 그때 한번 했었었는데 그분도 그냥 연예인 사건을 변호하시죠? 아니 뭐 박 변호사님 하는 거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죠. 왜 그랬어요? 연예인 사건 많이 하세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뭐 친한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근데 거기도 보면 그런 거였어요. 이제 뭐 돈이 없는 게 아니죠. 잘 나가는 연예인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 이제 채무 변제를 하기에 너무 서로 이제 뭐 동업 관계에서 이제 약간 이제 틀어졌던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지연 손해금을 물겠다. 법에서 정한 그때 당시엔 한 15% 정도, 연 15% 정도 이자인데 물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뭐 저도 얘기를 한 게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강제 집행을 들어올 수 있다. 당신 돈이 많으니까 집행 당하면 뭐 줘야 되는 거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인위적으로 주진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저한테 이렇게 내가 돈이 있는데 돈을 안 주는 게 범죄가 되냐 이런 걸 물어봤었어요. 이제 판결은 그렇게 되자면 나 도저히 인정 못 하겠다. 그렇죠. 내가 인정 못 하겠다. 그래서 내가 안 주면 이게 뭐 어떻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판결금을 내지 않았을 때 그게 그 법정 모독 비슷하게 해서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렇게 판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법원 알기를 뭘로 하는 거야? 당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걸 판결할 때부터 이걸 안 지키게 되면 이거는 법원 모독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 제가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김건희 씨가 뭐 돈이 없진 않았을 거고 왜 이게 변제가 늦어졌는지는 저도 뭐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추정컨대 법원 판결에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약간 뭐 그런 거는 제대로 좀 얘기를 해줘. 이거는 사실 뉴스거리는 아닙니다. 민사거든요. 저도 주기 싫으면 안 줘요. 나한테 뭐 이자를 내 지연이자가 되게 높아요. 15% 그때는 얼마인지 모르겠죠. 지금 12%거든요. 연 12%면 안 받아가는 게 훨씬 좋아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일부러 가만히 있으면 돈이 막 일부러 가만히 사람들도 있어요. 연 12%니까. 근데 본인이 지금 어차피 이거는 채권이 확정됐는데 갚아줘야 되는 건데 재산도 많잖아요. 근데 이걸 보던 KBS의 문제의식은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때는 결혼한 상태였고 검사의 아내인데 그러니까 그 법질서를 그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되는 사람이
근데 내 그 법원 판결을 그렇게 이걸 법질서라고 하면 할 수가 있지만 그만큼 지연이자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뭐 예컨대 검찰총장이 있으면 이자도 안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그런 거라면 이 논리가 맞아떨어지는데 불이익이 그대로 옵니다. 그리고 네. 이 사람 재산이 없는 게 아니고 수십억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개인적인 우리 지금 천 변호사가 제가 뭐 일부러 들어줄 이유는 없는데 천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연루가 느껴지죠. 예. 천 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요즘 너무 둘이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아닌 걸 갖고 막 비난하긴 좀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이럴 수 있고 자기가 그만큼 부담을 하겠다는 거를 그거를 권력하고 뭐 어떤 지위하고 연관시키기는 조금 저는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네, 저도 한 마디만 하면 이게 이제 과징금이나 과태료였거나 아니면 내지는 국가에 부담하는 어떤 채무였다면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인 간의 관계였다면 사실 그분이 충분히 그때 지급 명령을 받은 거기 때문에 계좌에 압류해서 강제 집행을 받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부분이 있으니까 뭔가 아마 내부 사정이 있겠죠. 뭐 나중에 받았다니까. 네네. 그 정도로 하고요. 도이치모터스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 이거 뭐 저희 입장에서 엄청 불만 많죠. 네. 지금 그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코바나 컨텐츠 전시 협찬 의혹 사건 두 사건 모두 김건희 씨 관련을 무혐의의 결론을 사실상 내렸는데 박범계 법무장관은 계속 뭐 속칭 이제 가이드라인 비슷한 걸 주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내놨는데 두 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일단 뭐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거의 뭐 법무부 장관 지금 빙의하게 계세요 지금. 썽만 갔으면 썽 씨가 제가 저랑 같긴 한데 박범계 장관이 뭐 박범계 장관을 대신에 사과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씨 소환 조사 받는 거를 제가 추석 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근데 잠깐 이거 저는 박변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무혐의 결론을 내려더라도 소환 조사는 한번 제가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던 거예요. 왜 안 부를까 자꾸 그게 처음에는 뭐가 없나? 처음에는 이정필이 없어서 못 불렀나? 두 번째는 잡았는데 왜 못 부르나? 이정필이 자백 안 해서 못 불렀나? 뭔가 더 확실하게 해서 부르려 하나? 근데 지금 더 나아가서는 한 번도 소환 조사 없이 안 부르고 종결한다는 거는 의구심이 상당히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에서도 지금 권오수나 등등하고 연관성이 많아요. 주가 조작이라는 게 그거 알기만 하면 돈 맡긴 건 확실해요. 이정필 씨한테 돈을 10억 이상 통장을 맡긴 건 확실한데 제가 그때 말한 것처럼 자본시장법은 돈 맡길 때 시세 조정할 거를 알면서 맡기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공범이 되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다 하더라도. 이 너무나 당연한 기본적인 ABC인데 그걸 안 한다, 안 하고 무혐의를 한다? 저는 이해하기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관련자들이 진술에서 일관되게 김건희 씨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부를 근거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 내부 진술 내용을 저희가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고발 개상이 됐으면 그때는 피고발인으로는 부를 수 있잖아요. 네, 피고발인으로는 부를 수는 있죠. 근데 피고발인도 우리가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불러야 된다. 뭐 꼭 피고발인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건 없거든요. 그거는 맞는데 설사 수사기관에서 부를 필요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더라도 이 정도 사건이면 불러서 확인하는 게 맞죠. 혹시 그 입건돼도 했다고 비밀리에 불렀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추석 때부터 비밀 때 불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검찰이 비밀을 맞고요.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 말도 제가 안 맞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우리 평론하시는 분들 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김호수 장관 밑에서 검사가 다 같은 이성윤 지검장 밑에 서울중앙지검 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가 2,100명인가요? 1,000몇 명이죠. 2,000명 돼요. 2,000명. 요새 검찰 수를 모르겠네. 그 검사 하나하나가 다 기관이고 다 생각들이 달라요. 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건데 이거 뭐 김호수 장관 밑에서 뭐 봐준 거면 뭐 봐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절대 없다. 총장. 죄송합니다. 총장 밑에서. 이제 그거를 논리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보통 저희가 주범들에 대해서 처분을 할 때 사실 그 옆에 딸려 있는 다른 피고발인들에 대해서 처분 안 하는 경우가 좀 드문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범들은 해놓고 김건희 씨는 계속 잡고 있는 것도 이상한데 그렇게 좀 이상한 상황에서 박범계 장관이 또 KBS에 나가가지고
김건희 씨가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가 돼 있다.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합당한 결론을 검찰이 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만약에 저희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저희가 여당인데 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더 사실 난리 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선이 있는 해에는 원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좀 조심해야 돼요. 특히 법무부나 행안부나 이런 데들은. 근데 박범계 장관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좀 이거는 문제죠. 거의 수사기관에 처분하지 말라고 가이드라인 주는 건데. 그래요? 예. 근데 수사지휘권의 행사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차피 뭐 무시하잖아요 다. 이제껏 뭐 법무부 장관이 뭐 된 적 있나요, 네? 뭐 별 의미도 없어 보여요. 제가 뭐 지금은 뭐 말 잘 듣는 총장님. 그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기사 내버리잖아요. 이것도 웃긴 거죠, 사실은. 장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라 하면 그냥 기사 내면 그만인 거예요. 이거는 박 장관님이 어디 내부 회의에서 얘기한 거를 흘려서 기사가 나온 게 아니고 KBS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떠나가지고. 예. 아니 지금 박변 이야기는 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는데 법무부 지금 그 눈치 보느라고 발표를 안 하고 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 기사와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사 내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법무부 장관 뭐 무섭지도 않은데 뭐 겁을 먹겠습니까? 왜 법무부 장관 그렇게 무시하세요? 그러니까요. 법무부 장관 되실 수도 있잖아요. 될 이유도 없고 될 수도 없고요. 뭐 지금 조국 장관도 저렇고 추미애 장관님도 좀 저랬잖아요. 의외로 문체부 장관 같은 걸 노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체부 장관? 제가요? 예. 제가 뭐 그걸 왜 합니까? 예, 요새 뭐 정체성이 요새. 예. 저 사법농단에서 뼈를 묻을 겁니다. 시선 집중해서. 이 코너가 얼마나 갈지도 모르는데. 두 달간 뼈를 왜 부담 느끼게 저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왜? 시선 안 맞출래? 제 핵관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제 입이 핵심 관계자라고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하여간 아무튼 근데 지금 일단 근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해서 중앙일보 보도를 기초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확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정말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게 맞느냐?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거 그냥 쉽게 기사 못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소환도 없이 무혐의 밖에서 하는 거는 안에서 누가 냈다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저도 아무튼 저는 사실상 그때 저는 김건희 씨 안 부르고 주범들 처분할 때부터 이거는 무혐의 할 건데 그냥 미루고 있구나 딱 그 느낌. 아니 근데 저는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커바나 컨텐츠 건이 2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전시협찬이.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임박한 건이 있고 네. 아직 남아 있는 건이 있었는데 임박한 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다 돼서 밝히는데 무혐의. 네. 아니 그리고 이미 그렇게 놨던 다 해서 그냥 무혐의 해버리지 왜 이렇게 또 그러면 그렇게 합니까? 그때 아마 제가 그거 봤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내피셜인데 간을 본 것 같아요. 어떻게 언론에서 판단할까. 사실은 그때는 그거는 부정청탁법이에요. 김영란법, 이른바 김영란법. 그건 공소시효 짧으니까 그거 빨리 결정 났고 나머지는 뇌물죄 관련된 거, 협찬 받았던 거, 코바나 컨텐츠.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굳이 그걸 얘기를 하면서 한 거는 요 정도 했을 때 국민들 반응이 어떤가 아마 수사기관이 저는 그걸 본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별로 저는 내용 없이 지나간 것 같거든요. 슬쩍 던져놓고 여론 반응 봐서 안고 다니네. 다 불기소 하자.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근데 저는 이 수사기관에 공소시효 끝나갈 때까지 안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 좀 비판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검찰에서 처분을 하면 일반 분들은 다 이게 끝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 들고 갈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법원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따져보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지적이죠. 네, 그게 재정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공소시효에 임박해가지고 불기소를 해버리면 그 절차를 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고소인이나 사건 관계자들이 그냥 끝나버려요. 손 쓸 데 없이.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원래 검찰 수사 실무에서도 공소시효 너무 임박한 사건을 공소시효 완전히 막 끝날 때까지 안고 있지 말아라고 가르쳐요. 실제 내부에서.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리 정치적인 사건이라지만 사실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도. 중요한 점 100% 공감합니다.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무조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꾸 안고 있다가 시간 다 지내버리고 참 그게 그러고 시간 없으니까 불기소 이런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돼요. 안 그렇게 돼요. 해서는 안 돼요. 예. 그 정도로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 혹시 그 뉴스 보셨어요? 이규영 검사 불구속 기소됐다는 거? 맞습니다. 거기 이제 윤중천 씨, 김학의 어떤 게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자인 윤중천 씨 조사 내용을 허위라고 해야 됩니까? 이건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쪽이 좋은 네. 거니까 뭐. 뭐 일단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데 공무원은 허위의 공문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다 범죄입니다. 면담 보고서도 허위로 쓰면은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분이 지금 보면 계속 뭐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해 가지고
그 윤중청 씨가 말하지 않은 내용을 뭐 쓰고 그다음에 기자들한테 이 면담 뭐 결과서를 출력해가지고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뭐 보면은 무슨 뭐 곽상도 의원도 관련이 돼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도되는 거는 이 진영을 떠나서 아니 뭐 솔직히 너무 구리잖아요. 검사가 아니 검사가 허위의 면담 보고서를 쓰면은 이건 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네, 이것도 이제 지금 똑같은 우리나라 지금 흘러가는 허위냐 과장이냐 금액나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이놈의 허위냐 저도 법적인 잣대라는 거는 뭐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뭐 허위 공문 작성죄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뭐 그것 때문에 기소를 했던 건 맞는데 뒤에 맥락들을 또 봐야 됩니다. 이 김학의 관련해서 이 당시에 뭐 재조사가 되면서 나가니 많이 하면서 새롭게 조사된 게 지금 이규영 검사가 걸려든 거거든요. 네. 결국은 절차를 다 지키지 않으면 다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지금 만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건 좋은데 꾸준히 이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저는 공수처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리딩 케이스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검사들을 앞으로 수사할 때 우리가 사실 검찰 조서 같은 것들 보면 하지도 않은 얘기 막 써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서가 물론 녹취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을 얘기하면 조금 줄여서 그걸 요약해서 쓸 수는 있어요 조서에. 근데 면담 보고서가 됐건 뭐 진술 조서가 됐건 이름이 뭐건 검찰에서 쓰는 거에 진술도 하지도 않은 내용을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잠깐만 일단 면담 보고서라고 하는데 진술 조서가 아니라 면담 보고서인데도 공문서가 됩니까? 네, 공문서입니다. 공문서에 작성한 문서 다 공문서입니다. 근데 진술 조서라고 한다면 상대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이제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그대로 써야 되고 진술 나중에 조서는 거의 확인받죠. 질문 난이까지 받으니까. 예. 그런데 면담 보고서는 제가 천하람 변호사하고 만나갖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디다라고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추격이든 뭐든지는 그래서 어차피 개입될 수밖에 이게 없는데 수사 보고서랑 같은 거거든요. 수사관들이 검사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수사했습니다라고 수사 보고서를 쓰는데 약간은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컨대 전화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전화를 받더만 한 번 받고 끊었습니다라고 적을 수 있고 뚜뚜뚜뚜거리다가 숨소리 몇 번 들리다 끊었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약간만 과장이 된다 그러면 이게 다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허위 공문 작성. 근데 이거는 저는 박 변호사님 좀 비약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저희가 어떤 내용을 기재했는지는 아직 언론에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은 윤 씨가 말하지 않은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라고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말한 내용을 좀 과장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해석을 덧붙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아라고 얘기한 걸 어라고 보고했다면 해석 과정에 오류로 치겠는데 그렇죠. 정말로 말하지 않은 거를 썼다면 그거는 창작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근데 창작을 해서는 안 제가 이걸 뭐 변호하거나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니고 앞으로 이제 이래 되면 수사 보고서 약간만 문제 삼으면 우리 변호사들 다 문제 제기할 겁니다. 아니, 이제부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하지 않은 허위 내용을 면담 보고서에 기재했다. 기소 내용 중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윤중천 씨가 이걸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서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라는 판단을 내렸느냐라는 그 아마 근거가 추측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은 윤중천 씨 진술을 확보를 했겠죠. 난 이런 얘기 절대 한 적 없는데 이 검사가 막 적어냈다라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근데 그리고 이거 제 느낌에는 이것도 제 내피셜입니다만은. 윤중천 씨가 조사하는 과정을 녹음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이규영 검사 몰래. 네. 100%죠. 이런 100%죠. 그렇다면 내피셜이에요. 이거는. 물증이 없으면 이게 예를 저희가 보면 피조사인이 있고 검사가 있으면 어지간하면 검사 말을 듣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희 들었는데요라고 할 텐데 이게 이 정도로 기소까지 한다는 얘기는 저는 거의 녹음이 있다.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제가 박변하고 얘기했는데 박변이 분명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발 빼면서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김종배를 믿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사실은 허다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지 않은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판단을 한 거냐? 근데 지금 천하람 변호사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거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100%.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을 배척하고 불기소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사실 다른 목적으로 시작된 수사라고 봐야 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된 수사고 그 수사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이지만 범죄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잣대 가이드라인이 될 겁니다. 앞으로 검찰이나 뭐 공무소에서 작성할 때
진짜 허위 잘못 작성하거나 자신들 기소할 때 유리하게 쓰려고 하는 것들을 앞으로는 요 잣대가 될 수 있고 이것도 김건희 씨 문제랑 똑같아요. 네. 뭐 이제 과장돼서 적었다가는 다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검찰 수사 관행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것도 굉장히 가속화 시킬 거고요. 그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검찰 진술조서가 증거 능력이 날아가요. 내년 1월인가 2월부터입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검찰 진술조서를 그냥 제가 나 내용은 이 내용 틀렸습니다라고 해도 적법하게 절차만 맞았다 그러면 법원에서 조서 자체를 그냥 증거로 채택했는데 네. 이제는 난 조서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증거 능력이 다 날아가거든요. 경찰과랑 똑같이 이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찍어도? 네, 찍어도. 그 옛날에는 경찰과 검찰 거를 달리 봤어요. 경찰 거는 법정 가서 그 거짓말입니다. 하면 경찰과 끝이에요. 근데 검찰 거는 거짓말이다. 무슨 거짓말이야? 당신 지장 찍었잖아. 끝이야라고 되고 특신상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검찰 조서랑 경찰 조서가 법적 효과가 똑같습니다. 다 부인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 조사하는 거를 전부 다 녹화를 할 거고요. 검찰에서. 그리고 이 면담 보고서 이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면담하는 장면도 검찰에서도 다 녹화를 하든 녹음을 하든 해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검사들이 이거 어떻게 자기가 망할 수도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진전이죠, 진전.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시작 자체는 뭐 그런 뜻이 아니었겠지만 좀 결과론적으로는 김건희 씨나 뭐 이거 다 잘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기술적인 배경도 좋아요. 최근에는 이준석 대표도 잘 씁니다만은 녹음해 놓은 걸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뭐 그렇죠. 기술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있어요? 네, 네, 그 있어요. 속기사한테 안 맡기고 그냥 바로 변환이 돼요? 앱으로 바로 하는 게. 그래도 법적 효과를 보려면 속기사에 맡겨서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검찰에서도 공식으로 쓰는 앱이 나올 것 같아요. 야, 그거 되게 반가운 소식. 아마도. 녹음 푸는 게 얼마나 중노동인데요, 그게. 그렇죠. 네. 돈도 최근에는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이제 높은 분 되셔가지고. 뭔 소리? 그런 앱이 있어요? 앱이 있어요. 나 지금 처음 있어요. 봤어요. 예. 이준석 대표가 그거 잘 반갑네요.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한번 알아봐야겠다고. 알겠습니다. 오늘 정보 하나가 들어가네. 아무튼 뭐 이런저런 논란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말하지 않은 걸 정말로 적어냈던 건 창작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범죄가 되는 건 뭐 좀 부인할 문제가 수가 있다. 없어요. 맞습니다. 네.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법논담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